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한복판 신주쿠역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21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일본인 소녀가 있었어요. 개성이 없다고, 얼굴이 평범하다고, 시골 티가 난다며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길거리 버스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악보대를 걷어차고 꺼지라며 침을 뱉었죠. 민폐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수백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소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멈췄어요. 노란 패딩을 입은 72세 한국인 할머니였습니다. 목포에서 평생 바다만 보시던 분이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할머니는 울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한국에 퍼졌어요.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21번 거절당한 그 소녀가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거예요. 한일 양국 차트 동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까지 갈아치웠죠. 일본이 버린 소녀를 한국이 품었어요. 한국의 정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눈물을 훔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실화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미리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미입니다. 21살 도쿄에서 가수를 꿈꾸는 대학생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신주쿠역 7번 출구 앞이에요. 매일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낡은 기타 케이스를 펼쳐놓았습니다. 오후 5시 퇴근길 인파가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시즈오카 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그 마을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함께 부르던 자장가가 제 음악의 시작이었습니다. 15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저는 노래만이 어머니와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내 목소리는 반드시 세상에 울려 퍼질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어선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음악이란 그저 쓸모없는 허황된 꿈에 불과했죠. 아버지는 제가 어촌 조합에서 일하거나 수산회사에 취직하길 원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더욱 무뚝뚝해졌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도쿄의 음악대학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집안에 가수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아버지는 제 합격증을 찢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죠. 죽은 사람 팔아서 꿈 타령이냐며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 기타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죠.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라는 말이 등 뒤로 날아왔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가끔 새벽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추곤 했어요. 먼저 돌아오라고 연락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도쿄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음악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끝나는 근무를 마치고 아침 8시 수업에 들어가는 생활이 2년째 계속되었죠.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음악에만 집중했지만 저는 생계를 걱정해야 했어요. 교수님이 칭찬하셔도 수업이 끝나면 알바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죠. 졸음을 쫓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3캔씩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유명 기획사 오디션이란 오디션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21번의 오디션, 21번의 탈락.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죠. 목소리는 괜찮은데 개성이 없다. 일본에는 당신 같은 목소리가 수천 명이다. 차별점을 찾아오라. 한 기획사 관계자는 얼굴이 너무 평범하다며 성형을 권유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심사위원은 시골 티가 너무 난다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심사장을 나왔죠. 한 달 전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형 기획사 최종 오디션에서도 떨어졌어요. 3차까지 올라갔던 터라 이번에는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밤새 연습하고 영상 분석하고 발성까지 교정받으며 준비했었죠. 결과 발표 문자를 받은 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다음 날 편의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인원을 줄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수시로 조는 직원을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점장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인사치레 한마디 없었어요. 집세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30만 엔을 내지 않으면 짐을 빼라는 퇴거 통보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죠.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단호했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친구에게 손 벌릴 체면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사귄 친구라고 해봐야 음대 동기 몇 명뿐이었는데 그들도 하나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든 상태였어요. 유일하게 연락하던 친구 유카는 지난주 취업이 확정되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지내라는 짧은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버스킹이었습니다. 신주쿠역 앞이라면 사람이 많으니 누군가는 제 노래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첫날 3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타 케이스에는 150엔짜리 동전 2개가 전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거나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죠. 오늘로 버스킹 열흘째입니다. 11월의 도쿄는 벌써 코끝이 시려요. 손가락이 얼어서 기타줄을 제대로 튕기기도 어렵습니다. 입술이 트고 목도 쉬었죠. 그래도 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 유행가까지 번갈아 불렀습니다. 노래가 중반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악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악보가 바닥에 흩날렸죠. 올려다보니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민폐니까 당장 치우라며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 애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구걸이냐고 수치스러운 줄 알라고 욕설이 쏟아졌어요.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며 그는 침까지 뱉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죠. 다들 시선을 피하거나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귀찮은 존재로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일본 사회에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악보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려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도쿄에 온 지 3년 제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1살 저는 완전히 망가진 채 신주쿠역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손에 쥔 것은 어머니의 낡은 기타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도쿄의 바람이 제 뺨에 맺힌 눈물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모두가 지나치는 이 자리에 누군가 멈춰 서다니 저는 의아했습니다. 올려다보니 노란 패딩을 입은 한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한참을 서 계셨죠. 서울에서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손에는 커다란 노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72살 전라남도 목포에서 평생 바다를 보며 살아온 할머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도쿄 신주쿠역 앞이에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륙할 때 눈을 꼭 감고 연부를 외웠죠. 사실 저는 일본어를 단 한마디도 못해요. 곤니찌와 아리가또 그 정도만 알죠. 그런데도 이 먼 곳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35살 된 외아들 민수가 도쿄에서 일한 지 7년째였어요. 처음에는 1년만 있다 오겠다더니 어느새 7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본 지 3년이 넘었죠. 영상통화로만 보던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목포에서 편히 살았어요. 하지만 돈보다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죠. 45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킨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밥상 맞은편 빈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요. 비행기 티켓은 마을 이장님 아들이 도와줘서 겨우 끊었어요. 컴퓨터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으니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죠.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옆 사람들 따라 하기 바빴습니다. 여권 검사대에서 직원이 뭐라고 물었는데 못 알아듣고 멍하니 있다가 뒤에 있던 젊은이가 통역해줘서 겨우 통과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는 아들이 알려준 대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신주쿠까지 왔죠. 버스 기사에게 종이에 적어간 한자를 보여주고서야 제대로 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어요.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해외에서 전화 거는 법을 몰랐죠. 낯선 거리를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목포 시내보다 10배는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길을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엄두가 안 났죠. 표지판의 글자들은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히라가나인지 가타카나인지 구분도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래 소리도요. 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역 출구 앞에 젊은 여자아이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1~22살쯤 되어 보였어요. 우리 민수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랑 비슷한 또래였죠. 얼굴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아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일본어 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슬픔이요. 외로움이요. 그리고 간절함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같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자식의 울음 같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제가 밤마다 흘리던 눈물과 같은 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기타 케이스 앞에는 동전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적막한 풍경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갑자기 양복 입은 남자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악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악보가 바닥에 흩날렸죠. 남자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일본어를 몰라도 욕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과 몸짓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침까지 뱉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악보를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본 척도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아이를 귀찮다는 듯이 째려봤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우는 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목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남의 집 아이가 울어도 할머니들이 다 나와서 달래주는데요. 남자가 가고 난 뒤 그 아이는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려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울며 돌아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날,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죠. 밤새 등을 토닥거려 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 앞에 멈춰 섰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내려와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본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아이도 저를 올려다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보따리가 생각났어요. 아들에게 가져가려고 목포에서 싸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호떡, 직접 담근 깍두기, 말린 홍어 몇 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 호떡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 공항 가기 전에 직접 구워서 아직 따뜻했습니다. 가방에서 캔커피도 하나 꺼냈죠. 일본 편의점에서 산 건데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호떡과 캔커피를 그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 배고프지? 이거 먹어. 따뜻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맛있어. 어서 먹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니까요.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느라 손가락 끝이 빨갛게 트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문질러 주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제 손으로요. 평생 바닷일과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온기만은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한국말로 중얼거렸어요. 울지 마,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이는 제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다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요.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제가 신주쿠역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낯선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 하나, 진심 어린 마음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이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달콤한 설탕 시럽이 입안에 퍼지는 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을 겁니다.
목포 할머니가 새벽에 정성껏 만든 호떡 맛을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아이의 입에서 서툰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그 두 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달콤한 설탕 시럽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일본의 어떤 과자와도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맛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타코야키를 처음 먹었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어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목소리의 온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처럼 따뜻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아직 이런 분이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저는 21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도쿄에 온 뒤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아무도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생각보다 힘이 세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벤치로 저를 이끌었죠. 기타 케이스는 할머니가 직접 들어주셨어요. 무거울 텐데도 아무 말씀 없이 들고 가셨습니다. 벤치에 앉자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또 뭔가를 꺼내셨어요. 비닐에 쌓인 빨간 반찬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깍두기라는 한국 김치였어요. 직접 담그신 거라고 했죠.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집어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일본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전혀 달랐어요. 훨씬 깊고 진한 맛이었죠. 마늘과 생강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굶은 손녀를 먹이는 것처럼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지만 할머니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를 꼭 안으셨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분이 할머니의 아들이구나. 할머니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만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 아들이구나.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아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다고요. 울고 있는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다고요.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수라고 했어요. 도쿄의 무역회사에서 7년째 일하는 직장인이었죠.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서 5살 된 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할머니와 저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울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냐고,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몰랐어요. 처음 본 분들인데 짐이 되기 싫었죠. 동정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친손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는 민수 씨의 통역을 통해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도쿄에 왔다는 것, 아버지와 의절하고 집을 나왔다는 것, 21번의 오디션에서 다 떨어졌다는 것,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했다는 것, 집세가 밀려 곧 쫓겨날 처지라는 것.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통역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요. 목포에서 가장 노래를 잘했다고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여자가 노래한다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바다만 보며 살았다고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응원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펑펑 울었습니다. 도쿄에 와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오디션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품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6년 전 그날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그때 근처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민수 씨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들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화면이 저희 쪽을 향해 있었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분은 한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아까부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가는 모습, 호떡을 건네는 모습,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다 봤다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촬영을 했다고요. 영상을 올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촬영이라니요. 울고 있는 초라한 제 모습을 누군가 찍었다니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여행객이 말했어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다고요. 냉정한 세상에서 따뜻한 손을 내미는 할머니의 모습이 희망을 줄 거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수 씨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올려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신주쿠역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 아래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직 온몸이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 씨 가족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사양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집에서 자겠냐고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가 막무가내셨어요. 이 추운 밤에 어디 가냐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하게 자라며 제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집세가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더 걱정이 되셨던 거죠. 쫓겨날 처지라는 걸 아시니 그냥 보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민수 씨의 아내 유키 씨도 흔쾌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같은 일본 사람으로서 어제 일이 부끄럽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신주쿠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창피하다고 하셨죠. 5살 된 아들 하루토는 저에게 다가와 장난감을 보여주며 신나했습니다. 처음 보는 누나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녁으로 유키 씨가 차려주신 따뜻한 우동을 먹었어요. 진한 가스오부시 육수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오신 깍두기도 함께 올라왔죠. 식탁에는 김치찌개도 있었어요. 민수 씨가 어머니를 위해 미리 재료를 사두었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비록 남의 가족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계속 밥을 더 먹으라고 하셨죠. 얼굴에 살이 좀 붙어야 예쁘다면서요. 뼈밖에 안 남았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젊은 애가 이렇게 말라서 어떡하냐고, 밥을 굶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게 들렸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손수 목포에서 가져오신 이불이라고 하셨죠. 아들에게 주려고 싸왔는데 이 아이가 더 필요하다며 저에게 덮어주셨어요.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잤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죠. 매일 밤 시달리던 불면증이 그날만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저를 깨웠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민수 씨는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썸네일에는 신주쿠역 앞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패딩을 입은 할머니와 기타를 든 젊은 여자가 보였죠. 저였어요. 제가 울고 있는 모습,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신주쿠역의 천사와 소녀였어요. 조회수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만 회를 넘겼더군요. 댓글은 이미 10,000개가 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어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민수 씨가 하나씩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 보고 울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댓글도요. 저 소녀의 노래가 듣고 싶다는 댓글,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댓글,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댓글, 한국에 데려와서 데뷔시켜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기획사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냐는 댓글, 이 소녀에게 기회를 달라는 댓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또 울었어요. 영상은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신주쿠역 할머니, 한국 할머니, 일본 소녀, 호떡 할머니.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 3위 안에 들었죠. 한국의 대형 뉴스 채널에서도 다뤘어요. 아침 뉴스부터 저녁 뉴스까지 여러 방송에서 이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따뜻한 사연이라며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백 개가 쌓였죠.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 소녀의 노래 실력이 궁금하다며 가능하면 오디션 기회를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일로 온 명함과 연락처는 진짜였어요. 민수 씨가 확인해 보니 한국에서 꽤 유명한 기획사였습니다. 아이돌 그룹과 솔로 가수를 여럿 배출한 곳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21번이나 떨어졌던 제가 한국에서 관심을 받다니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인터넷이 뭔지 유튜브가 뭔지 모르시니까요. 스마트폰도 처음 만져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천천히 설명해 드렸죠. 어머니가 어제 저 아이에게 호떡 준 거, 손잡아 준 거, 그게 영상으로 찍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요. 지금은 500만 명이 넘게 봤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우는 아이 달래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죠. 목포에서는 이웃집 아이가 울어도 다들 달래준다고요. 그게 뭐 특별하냐고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도쿄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폐라며 욕을 했죠. 악보대를 걷어차고 침을 뱉었습니다. 할머니만 멈추셨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아이를 위해 멈추셨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분이셨어요. 오전에 한국 방송국에서 화상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민수 씨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셨죠. 진행자는 할머니에게 왜 그 소녀에게 다가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요. 눈물 흘리는 아이는 누구네 자식이든 다 내 자식 같다고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가슴이 시켜서 그랬다고요. 그 말에 진행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패널들도 코를 훌쩍였죠. 인터뷰가 끝나고 영상 조회수는 500만 회를 돌파했어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야후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노인에게 구걸했냐는 말, 일본인의 수치라는 말,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는 말. 저는 그 댓글들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제 옆에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요. 네 꿈은 네 거라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출국장을 나서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멈춰 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에미 파이팅, 에미 환영합니다. 우리가 응원해요. 한국이 너를 기다렸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제작진이 할머니 항공권까지 준비해 주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공항에 모인 팬들이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에미를 알게 됐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죠. 이게 다 뭔 일이냐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목포에서 평생 바다만 보시던 분이 갑자기 유명인이 되셨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작진이 마련해준 숙소에 들어갔어요. 강남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살던 곰팡이 핀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죠.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었고 난방도 잘 됐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예쁜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하게 쉬시고 좋은 무대 보여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중 트레이닝이 시작됐어요. 보컬 트레이너가 붙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보컬 코치라고 했어요. 그분이 제 목소리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주었죠. 일본에서는 개성이 없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 한국에서는 깨끗하고 맑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라고요. 기교보다 진심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동시에 한국어 수업도 받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받침이라는 개념이 일본어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친절했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요. 한 달 만에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세 마디를 가장 먼저 배웠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목포로 돌아가셨어요. 손주가 보고 싶다며 이제 괜찮겠다며 떠나셨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 앞에서 노래하겠다고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셨어요. 기다릴게, 꼭 보여줘 그러셨죠. 오디션 프로그램 본선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연습했어요. 부를 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 어머니였어요. 원곡은 인순이라는 가수의 노래였죠. 한 달 동안 이 노래만 연습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제 진심을 담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고 저를 구해준 김복순 할머니를 생각하며요. 가사를 외우면서 매번 울었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다른 참가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한국인들, 중국인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친구들까지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꿈을 안고 온 젊은이들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죠.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또 떨어지면 어쩌지,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21번의 탈락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 심사위원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민수 씨가 대신 보내주신 거였죠. 무대에 서면 할머니 생각해라. 할머니가 제일 앞에서 응원한다. 생각해라. 니는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는다. 신주쿠역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이 아이는 될 거라고. 그 메시지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인 참가자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순서는 23번째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21번 떨어진 제가 23번째로 서는 거였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스태프가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어요.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적응하자 객석이 보였죠. 3,000명이 넘는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들이었어요. 한국의 국민 가수라 불리는 분들이었죠. 그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제 소개를 했어요. 신주쿠역의 기적, 한국 할머니의 손을 잡은 일본 소녀 에미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어요. 에미 파이팅 할 수 있어. 그 응원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객석 맨 앞줄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목포로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제 무대를 보기 위해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였어요. 6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오신 거죠. 할머니는 저를 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했으니까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던 그날. 내 목소리는 반드시 세상에 울려 퍼질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신주쿠역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 그 모든 기억을 가슴에 담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서툰 한국어였지만 온 마음을 다해 불렀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믿었어요.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3년 동안의 외로움, 21번의 거절, 차가웠던 도쿄, 그리고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 그 모든 감정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이 고요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정막이 흘렀어요. 또 실패인가, 또 떨어지는 건가. 그 순간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일어났어요. 어떤 심사위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저는 무대 위에서 엉엉 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객석에서 손을 흔드셨어요. 할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어요.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 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 그것이 제가 정말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주었어요. 무대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에 서 있었어요. 3,0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조명이 너무 밝아서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발라드 가수였어요. 이분의 노래는 일본에서도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었죠.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온 참가자가 한국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발음이 어색하면 어쩌나 싶었다고요. 한국어를 한 달밖에 안 배웠다고 들었는데 과연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고요.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오늘 확실히 느꼈다고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3년간의 외로움과 할머니에 대한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은 유명 작곡가였어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죠. 그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의 음색이 맑고 깨끗하다고요. 고음이 맑으면서도 저음의 깊이가 있다고요.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이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드물다고요. 일본에서 개성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건 그쪽 심사위원들의 눈이 잘못된 거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신 같은 목소리를 보물이라고 부른다고요.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은 현역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어요. 26살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였죠. 아시아 투어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무대에서 눈물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요. 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를 완성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이미 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요. 꼭 한국에서 데뷔해서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고요. 콜라보레이션을 하자고요. 마지막 심사위원은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였습니다. 방송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당신은 100명의 참가자 중 가장 많은 관객 점수를 받았다고요. 심사위원 점수도 만장일치로 최고점이었다고요. 우리 프로그램 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잠시 뜸을 들이셨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이 터져나갔어요.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21번의 탈락 끝에 처음으로 합격이라는 말을 들은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말을요. 할머니가 객석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어요. 할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무대와 객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방송은 그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나갔습니다. 저는 민수 씨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청했어요. 할머니도 목포에서 보고 계셨죠. 제 무대가 나오는 순간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떨고 있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를 부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키 씨도 민수 씨도 울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랐어요. 에미 신주쿠역 소녀 한국 할머니 어머니 무대. 수많은 키워드가 1위부터 10위까지 장악했습니다. 시청률 발표가 났는데 제 무대 부분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 28%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5년 역사상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기획사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정식 데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대형 기획사만 5곳이 넘게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형 기획사 한 곳이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기획사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을 여러 팀 배출한 곳이었죠. 미팅날 기획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업계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스토리와 목소리에 반했다고요. 아시아에서 당신 같은 가수가 필요하다고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수,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요.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당신에게는 그 진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조건도 설명해 주셨어요. 솔로 가수로 데뷔하되 한일 양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요. 첫 앨범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발매할 예정이라고요. 타이틀곡은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하고 싶다고요. 작곡가도 이미 섭외해놨다고 하셨어요. 한국 최고의 발라드 작곡가가 직접 곡을 쓰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에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민수 씨가 통역을 도와주셨죠. 할머니, 저 데뷔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가수가 돼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 네가 자랑스럽다고,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에게 의절당하고 집을 나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도쿄에서 21번 떨어지고 해고당하고 쫓겨날 뻔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신주쿠역에서 악보대를 걷어차이고 욕먹을 때는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려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신주쿠역에서 멈춰 선 할머니의 따뜻한 손 덕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날, 저는 펜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던 어머니. 내 목소리는 반드시 세상에 울려 퍼질 거야.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6년 만에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사인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기획사에서 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도쿄의 하늘과는 어딘가 달랐어요. 더 넓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저는 깊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가 준 용기, 한국이 준 기회,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꿈. 이 모든 것을 안고 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가수 에미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실패자라 불렸던 제가 한국에서 가수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용기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제가 부를 첫 번째 노래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데뷔 앨범 발매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4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곧 해가 뜰 것 같았죠. 타이틀곡 제목은 따뜻한 손이었어요. 신주쿠역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들었고 저는 직접 일본어 가사를 썼어요. 한국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을 동시에 발매했습니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요. 정오가 되기 전에 양국 차트 정상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 21번 떨어졌던 제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한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떨어뜨렸던 그 기획사 관계자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민수 씨 가족, 제작진, 기획사분들, 보컬 트레이너,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팬들까지 수천 개의 메시지가 밤새 울렸습니다.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스크롤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민수 씨가 통역을 도와주셨죠. 할머니, 저 1위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제일 위에 올랐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고 하셨어요. 목포 이웃들한테 자랑해야겠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데뷔 쇼케이스는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어요. 10,0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습니다. 티켓은 발매 3분 만에 매진됐었죠. 한국 팬들뿐 아니라 일본에서 건너온 팬들도 있었어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였습니다.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특별한 손님이 대기실을 찾아왔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목포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다고 했어요.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오신 거였죠. 손에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노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호떡과 깍두기가 나왔어요. 신주쿠역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만드셨다고요. 무대 서기 전에 배 든든히 채우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호떡 냄새가 났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곡은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만 개의 응원봉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72살 목포에서 평생 바다만 보시던 할머니가 만 명의 관객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응원봉 대신 손수건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도시에서 울고 있던 나에게 당신은 따뜻한 손을 내밀었죠. 한국어로 부르는 이 노래를 할머니가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노래는 마음으로 듣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그날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가사는 몰라도 마음은 다 안다고요. 노래가 끝나자 만 명의 관객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저는 도쿄에서 꿈이 꺾인 소녀였어요. 21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신주쿠역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욕을 먹고 악보대를 걷어차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분이 저 앞에 멈춰 서셨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호떡을 건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 김복순 할머니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죠. 하지만 관객들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만 명의 함성이 체조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쇼케이스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자, 일본 기자, 중국 기자까지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모였어요.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에서 21번이나 떨어졌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소감이 어떻냐고요? 일본에 대한 원망은 없냐고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일본 팬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망은 없다고요. 일본에서의 실패가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성공이 더 빛나는 거라고요. 무엇보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배운 건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는다는 거라고요. 한국 할머니가 일본 소녀에게 내민 손 하나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그 정을 노래로 전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온 세상에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도쿄와는 또 달랐어요.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실패자로 불렸지만 한국은 저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었다고요. 기획사분들도 팬들도 모두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다고요. 저는 3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한국에서 다시 찾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신주쿠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었어요. 바다일과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진짜 손녀 같다고요.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목포로 오라고요. 할머니 집에서 밥 먹고 푹 쉬다 가라고요. 바다도 보여주고 호떡도 만들어주겠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어요. 지금 저는 한일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딸이라 불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정을 전하는 가수라 불려요. 매달 한 번씩 목포에 내려가 할머니를 뵙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호떡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노래를 불러드려요. 거실에서 마당에서 바닷가에서요. 신주쿠역에서 시작된 인연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이 꺾였던 날개를 다시 펼치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노래를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주쿠역에서 시작된 인연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소녀는 한국에서 가수로 다시 태어났어요. 21번의 거절을 이겨낸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목포에서 온 할머니의 따뜻한 손 하나였죠. 일본은 차가웠습니다. 울고 있는 소녀를 보고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백 명이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민폐라며 쫓아냈죠. 악보대를 걷어차고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호떡을 건네고 눈물을 닦아주셨죠. 우는 아이는 다 내 자식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한국의 정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에미는 지금도 매달 목포를 찾습니다. 할머니의 호떡을 먹고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죠. 한일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그녀는 말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는다고요.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다고요. 일본에서는 실패자였지만 한국에서는 딸이라고 불린다고요. 일본이 버린 보석을 한국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빛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정으로 사람을 품는 나라 대한민국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에서 가장 울컥하셨나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